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쩌면 지옥의 문턱까지 밟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된 40대 여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인생을 마치고 나야지만 가게 되는 곳인가 했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지옥을 맛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인생을 살면서 찾아온 지옥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저만큼의 지옥을 경험해 보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저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마 바보 멍청이라서 저도 그런 바보 멍청이를 만나게 된 걸까요? 하긴 일이 이렇게까지 개판이 났는데 지금 와서 후회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땐 꽤 똑똑했답니다. 물론 저희 엄마의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다들 그 생각하시겠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뻐 보인다고요. 저 무당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그렇게 총명하던 제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아마 여자가 똑똑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우리 친할머니가 어릴 때 먹이신 한약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그렇게 아들 타령을 신명하게 하시던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웬일로 한약을 지어주시나 했죠. 각설하고 저는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부족한 거 없이 혹은 과하게 넘치지도 않게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잘 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아주 스펙타클하게 했죠. 시작에는 잘 몰랐습니다. 막상 하고 보니까 무척이나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제가요, 어릴 때는 정말 기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팍팍 죽게 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넣고 다렸는지 그대로 다려가지고 우리 시댁 식구들 입에 사약 넣듯 먹이고 싶네요. 그렇게만 되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모든 일이 끝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죽으면 여한이 남겠지 남지 않을 것 같지 않네요. 저는 꽤 괜찮은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시댁 식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저희 남편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상 남편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좋아서 두근거리냐고요? 가족끼리 그런 마음 가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당신이 되어버렸지만요. 저희 남편 흉을 보자면 아마 이 사연 채널에 분량이 넘치게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흉을 안 볼 수 없으니 적당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남편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근육질의 남자, 일반인 버전 최수종 이런 거였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허당이네요. 아니, 이걸 허당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 연애 때는 어찌 그리 잘 숨겨왔는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떤 본색이냐고요? 바로 지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남들에게 돈을 펑펑 쓰는 구멍난 주머니 본색이요. 저희 남편 어릴 때부터 친구들만 좋아하던 호구 기질이 아주 낭낭한 놈이었던 것입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허구한 날 저만 만나니까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어서 돈을 펑펑 쓴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서 매일같이 저를 만나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번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놈이 카드깡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 카드로 긁고 친구들에게 돈을 받는구나 싶었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냥 지가 좋아서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여보, 이번 달 카드값 미쳤어?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써? 우리 신혼살림에 돈 나갈 일도 태산인데, 우리 결혼식 축의금 받은 것도 전부 돌려줘야 하는 돈인 거고, 우리 집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했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나 진짜 이렇게 대책 없이 돈 쓰는 사람인 것도 모르고 결혼했네? 이 정도면 내가 완전 속아 넘어간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해. 아, 내가 친구들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날 때 기분 좋게 돈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자주 만난다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도 만나고 지지난주에도 만났잖아. 당신 친구들도 너무한다. 신혼인 친구가 돈을 쓰겠다고 하면 말할 줄도 알아야지. 집에서 바가지 긁힌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남의 돈이다, 공짜다 하면 좋다고 얻어먹어? 내 친구들 만나면 내가 돈을 쓰는 게 익숙해서 그래. 나도 돈 벌고 하는데 돈 좀 쓸 수도 있지. 내가 어릴 때 돈을 마음껏 써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왜? 이제 정말 경제권이라는 것을 쥐고 사는데 나도 내 돈 여유롭게 쓰고 싶은데 쓰면서 살아보자. 어? 그래요. 우리 남편 호구기질 낭낭하죠.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0원을 몽땅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1,000원을 저한테 쓸 생각은 안 하고 생판 남한테 쓰니까 배알이 뒤틀리는 거죠. 세상에 남편 흉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저랑 1대1 배틀을 뜬다 치면 제가 다 이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했어요. 근데 왜 이혼 안 했냐고요? 그냥 제 이야기 쭉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돈 좀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한 덕인 건지 남편도 슬슬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사람을 고쳐 쓰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그쪽 아니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끌어당기니까 오긴 오더라고요.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죠. 반면에 저에게 도련님이 하나 있었는데 도련님은 남편이랑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 실리와 이득을 엄청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편처럼 허당이지도 않고 또 머리 재빠르게 굴려서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이루어내는 사람이라 시부모님께서도 고놈은 여우야 하면서도 엄청 좋아하고 챙기셨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말이야.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어릴 때 축구공이 가지고 싶었나 봐. 하루는 나를 부르길래 가보니까 나무 위에 축구공이 걸렸는데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그 공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공주인에게 내가 새 공을 사줬거든. 우리 아들 때문에 나무 위에 걸린 것이었으니까. 근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새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친구 것 다시 빌린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히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공을 꺼내온 거야. 애가 겁도 없이. 거기서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저 세상 갔지. 근데 글쎄, 그 공을 가지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공을 찾아와서 그 주인한테 새 공 내놔. 넌 네 공 가져가. 하고 새 공을 가져온 거야, 글쎄. 자기도 축구공이 가지고 싶은데 애 아빠가 안 사주니까 그런 수를 써서 가지더라니까. 어릴 때부터 잔꾀가 장난 아니었네요. 어머님께서 이리저리 많이 휘둘리셨겠는데요? 이구, 휘둘리다 뿐이니 아주 그냥 똑제일이었지. 우리 첫째랑은 완전히 달랐어. 둘한테 똑같이 과자를 지어주면 우리 둘째는 다른 친구들 과자랑 다양하게 바꿔서는 혼자 여러 종류 과자를 맛보았다 치면은 우리 첫째는 친구들한테 다 퍼주고 지목도 못 챙기는 애였지 뭐. 그래서 그이는 자기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살았다고 억울해하던걸요. 지금 와서도 친구들한테 다 퍼주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걔가 그래. 그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믿고 돈을 맡기겠니? 게다가 우리 둘째는 공부도 잘했어. 지금도 봐라. 걱정 하나 없이 의대 떡하니 나와서 의사 됐잖니. 시어머니께서 둘째 아들에 대한 자랑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에서 의사를 배출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도련님처럼 독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제가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든든한 의사 아들 있으니 우리 딸이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 아프거나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이 도련님이었고 하나를 가르쳐줘도 열을 빼앗기고 웃으면서 돌아오는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예쁜 자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예쁜 자식에게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시댁에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의사 아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모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몰빵을 해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결핍이 남편에게 드러나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돈을 펑펑 쓰는 놈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럼 도련님처럼 딱딱 끊을 거 끊어내고 챙길 거 다 챙기는 사람이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편처럼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남들에게 퍼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적당히 이득이 될 것과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은 구별했지만 남편의 맘먹는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정이 넘쳐도 너무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과자도 초코파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어릴 때에도 저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돈이 되는 일이던 아니던 상관하지 않고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는 오지랖을 쉴 새 없이 부렸습니다. 학교를 다닐 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우체국에서 팔았던 실이라고 하세요. 크리스마스 실, 새해 실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했고요. 불우이웃을 돕는 구세군 냄비라도 있으면 달려가서 가진 돈 탈탈 털어 넣어야 했어요. 봉사활동 가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했고요. 기부하는 것도 좋아했죠. 저희 집 재산 사정이 넉넉했다면 더 좋겠지만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호구 2명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라고 찰싹 달라붙어 결혼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 도련님이 의사인 것에 비해 저희 남편은 고졸이었는데 시댁에서는 오히려 고졸인 남편에게 고마워했었어요. 자식 하나 밀어주기도 빠듯한데 저희 남편까지 대학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였죠. 솔직히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우리 남편을 얼마나 차별하면서 키웠기에 그런 말도 면전에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황당했거든요. 여보, 시댁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상처 안 받아? 나는 어머님이 당신을 두고 효자라고 동생 밀어주라고 저렇게 욕심 한번 안 부렸다고 말을 하면 속이 상하던데. 뭐 틀린 말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머리도 안 따라준 데 공부를 했으면 내 동생이 그만큼 지원을 못 받아서 의사도 못 됐겠지. 근데 도련님이라고 해서 당신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 혼자 그렇게 희생하고 마음 먹으면 뭐해? 누가 가족한테 그런 희생을 바라고 행동을 하겠어. 내 동생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내가 그럴 그릇이 안 됐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살짝 답답하기도 했었죠. 남편이 공부를 해봤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기도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정말 일찍 한 편이었고 그 당시에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결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를 정말 열심히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도련님에게도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결혼 소식이었죠. 의사들은 일찌감치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도련님은 조금 늦은 시기에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무튼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야겠네요. 서방님은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의사들의 의사 며느리까지 보게 되셨으니까요. 우리 어머님 평생 소원 다 이루셨네요. 그러게 말이다. 잘 키운 아들이 이렇게 떡하니 의사 며느리까지 데리고 들어오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어깨 당당하게 펼 수 있지 않겠니?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땐 어깨 당당히 못 펴셨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너는 의사가 아니잖니? 아무튼간 나 이제 걱정 없다. 아들 내가 의사 부부라니 얼마나 좋겠냐? 정말 걱정 하나도 없으신 거 맞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왜 어두운 것 같아 보이죠? 아이 그러냐? 솔직히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애들 의사식이나 됐는데 결혼식 준비도 그렇고 돈 들어갈 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애들이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냐?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식장 문제도 그렇고 신혼집도 그렇고 혼수도 다 채워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어. 시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 입이 저절로 삐죽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올이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요. 서방님을 질투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할 당시의 시댁에서는 정말 땡전 한 푼도 도와주시질 않았거든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서 차라리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그냥 있는 돈 들고 하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고 남편이랑 무조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 안 받고 결혼하자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각자 모아온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결혼한다니까 들어가는 돈 때문에 걱정이다 하고 있으니 제 배알이 안 뒤틀리고 백이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알아서 하라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셨던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아들 결혼시키느라 이곳저곳에서 돈 끌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 제 눈치 살살 보면서 슬쩍 옆구리 쿡쿡 찔러대더라고요. 예, 너네 뭐 좀 모은 돈 없냐? 다른 건 모르겠고 의사 동생네 결혼한다는데 너희도 지원은 조금 해줘야지. 아, 어머님,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그이랑 저랑 죽었다 깨나도 돈 없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땐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래 너희 형편에는 크게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다지만 우리 둘째네는 좀 다르잖니. 그래도 의사 부부인데 빈 티는 안 나야 하는 게 아니겠어? 아니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도 말을 다 해봤는데 곧 죽어도 돈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잖니. 이러다가 정말 볼품없이 결혼식 올리겠다. 그렇다고 빚까지 내서 결혼시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걸요. 저희도 돈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어디서 좀 빌릴 곳 없니? 아이 친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라도 좀 빌려봐라. 애들이 어떻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어머님, 아직 집 대출금도 갚아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도 애 키우느라 목구멍이 풀칠하고 있는 중인데 결혼식에 들어갈 큰 돈을 어떻게 구해올 수 있겠어요. 진짜 너희도 대책 없이 산다. 아이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겠냐? 내가 진짜 속이 상해서 온. 동생 결혼하는데 지원도 못 해줘?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돈 절대로 줄 수 없죠. 그동안 저희가 뭐 받아온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받은 거라곤 차별밖에 없었는걸요.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맨날 서방님이랑 비교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댔는데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돈 내놔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제 남편은 여기서도 백치미를 뿜뿜 뽐냈습니다.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냐고 나온 거죠.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차별을 당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였고 또 남편이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저까지도 차별을 받게 된 것인데 이놈이 그런 상관관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저는 당연히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이미 돈을 어떻게 빌려줄 것인지까지 생각한 남편의 행동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 좀 도와달라, 애 좀 챙겨달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느릿느릿한 남편 놈이 이런 일은 치타보다 날쌔더군요. 망할 놈. 결국 남편은 돈이 모자라니 대출까지 받아서 서방님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판 싸우고 저 이혼 도장 찍으려 했습니다. 아이 여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어? 두 번 다시는 대출 쉽게 받아서 누구 빌려주고 이런 거 안 할게. 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여보 제발. 남편이 울고불고 빌었고
어린 첫째와 둘째가 있어서 딱 한 번만 참아보자 싶었습니다. 애들을 두고 이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서방님의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을 때 정말 속에서부터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해도 어쩜 이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슨 은방울 꽃인지 뭔지로 만든 부케는 꽃이 소박하게 들어있음에도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장의 꽃장식은 또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온통 꽃내음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멋들어진 샹들리에 번쩍번쩍한 조명까지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그거 전부 저희 남편이 대출받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 꼴을 보고도 맨정신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100% 저희 대출비는 아니었죠.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해준 돈은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살림에 3천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사인 서방님이 봤을 땐 3천만 원이 푼돈일지는 몰라도 저희 가족에게는 1년 생활비나 다름없는 돈이었다고요. 아껴 쓰기만 하면 1년 6개월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서방님한테 덥석 줘버렸다는 게 미칠 지경이었죠. 아마 그 결혼식에서 제가 한복을 입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서방님의 전 여친쯤 되는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식장을 보면서 허탈해 하다가도 손님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 또 화려한 드레스를 뽐내는 동서를 보면서 울상을 짓고 아주 원맨쇼를 다 했거든요. 서방님의 결혼식이 끝이 나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간다는 걸 보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도 저렴하게 일본 오키나와를 갔다 왔거든요. 내가 진짜 속이 상해서 원.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우리가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집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휘는데 추가 대출 3천만 원? 그거 이자는 어떻게 낼 거야? 아니, 다 지난 이야기를 왜 또 꺼내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동생아 돈 돌려줘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야. 여보, 저가이라도 말을 해볼까? 그걸 왜 우리 부모님한테 말을 해? 당신 미쳤어? 아유 진짜로. 아니 어머님이 해오랬다고 두 팔 걷고 서방님한테는 돈 해주고 왜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돈 갚아달라고 말을 하냐고. 여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일단 빌려서 갚자. 뭐 이런 취지지. 우리 친정에 돈 빌린다고 당신이 갚을 수는 있고? 빚이 빚을 부르는 건데 정말로 미치겠다 내가. 우라통 터져서 미치겠어. 제가 버럭할 때마다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등골이 휘다못해 노트르담의 꼽추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던 그때 서방님이 결혼을 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8살, 둘째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쯤이었죠. 지 잘못도 모르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또 친구들에게 술 사주고 돈 퍼주고 하던 남편이 어김없이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왼수 같은 놈을 어떻게 갈아 마시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죠. 솔직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사셨잖아요. 사고뭉치인 남편의 뒷바라지는 와이프가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 2명이 같은 방을 썼는데 방에 침대가 싱글 침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침대를 나누어 썼었는데 이놈들이 각자 침대를 가지고 싶다고 졸랐었거든요. 방에 침대를 2개 두려면 2층 침대밖에 답이 없었는데 그 2층 침대가 꽤 비쌌거든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사주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놈이 당당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올해 귀여운 아들놈들. 이 아버지가 왔는데 다들 자빠져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어? 오늘 이 아빠 기분 좋으니까 다들 나와봐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들을 깨워. 밤 12시가 넘었어. 술주정 그만 부리고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아우 술 냄새. 당신 지금 나 무시할 때가 아닐 텐데. 나 오늘 분명히 기분 좋다고 했다. 나한테 알랑방귀 끼워야 뭐라도 하나 얻어갈 텐데. 얻어가긴 뭘 얻어가.
이 사람이 오늘 정말 왜 그래?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니까. 내일 또 머리 아프네 어쩌네 난리치지 말고. 나 참, 내일 집에 2층 침대 들어올 거야. 내가 우리 아들들 위해서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2층 침대 아주 튼튼하고 비싼 걸로다가 샀다. 뭐라고? 아니 그게 얼만데 프레임값만 해도 100만 원이던데 그걸 샀다고? 매트까지 싹 다? 매트만 샀게? 보호대랑 이불 커버까지 싹 샀지. 내가 아주 큰맘 먹고 질렀다 이거야. 우리 아들들 주려고. 그거면 한 달 생활비야 인간아. 아 당장 취소하고 와. 미쳤어 정말? 당장 다음 달 대출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껴서 대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 그놈의 대출. 그만 좀 해. 이제 갚을 대출금도 없으니까. 알겠어? 이 사람이 진짜 술을 처먹고 미친 건가? 아니면 뭐 꿈이라도 꾸는 거야? 어디 딴 세상에서 왔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없다니? 정 못 믿겠으면 내일 은행에 가서 완납 증명서 같은 거라도 떼보던가. 대출금 빵원이다 이거야. 이제 더 이상 대출 가지고 내 바가지 긁지 마. 진짜 갚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술을 처먹고 들어온 인간이 갑자기 대출금 갚을 거 없으니까 자기 바가지 긁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술에 취한 와중에도 화장실에 가서 발을 닦는 남편 옆에서 쫑알쫑알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허이허이 젓더니만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무슨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건지 1분도 안 되어서 코를 드르렁하고 고는데 저는 도대체 그 대출금을 갚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슬쩍 여보하고 불러도 코만 골더라고요. 다음 날 눈 뜨자마자 무슨 일인지 추궁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사실 더 자고 싶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대출금에 대해 제대로 물어보겠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황태 넣고 콩나물국까지 끓여서 남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원하다 하면서 잘도 처먹더라고요. 이제 한번 이야기해봐. 어제 2층 침대 샀다는 이야기는 뭐고 대출금 갚았다는 이야기는 또 뭐야? 말 그대로지 뭐. 2층 침대 사서 이따가 오해 올 거고 대출금도 다 갚았어. 그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다 갚았냐고. 서방님이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 돈 갚으라고 돈이라도 쥐어준 거야? 그 야가 빠진 애가 그러래요. 엄마가 땅 팔았다고 돈 줬어. 우리 집 대출금도 다 갚아줬다. 그 3천만 원만 갚아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빚 하나도 없다고. 아니, 그게 진짜야? 어머님이 땅을 팔아서 우리 집에 진 빚을 다 갚아줬다고? 아니, 잠깐만. 어머님이 무슨 땅이 있었는데? 여태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 집 재산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좀 있었는데 그거 팔아서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알겠어? 남편이 슬쩍 으스대면서 말을 하는데 솔직히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하는데 108배라도 할 수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방님네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죽으라는 법은 없었던 겁니다. 저희에게 결혼식 비용만 갚아주신 것도 아니고 집 대출금까지 전부 해결을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뒤로 남편의 사치가 은근히 심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기고만장한 거죠. 저에게 말끝마다 우리 엄마는 좀 챙겼냐? 우리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하면 우리 엄마 좀 챙겨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포장을 해가기도 하고요. 꼴불견이었지만 빚 갚아중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군소리 없이 따랐죠. 시어머니께서 빚도 갚아주셨으니까 저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고 아끼고 또 아껴서 노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자 싶었죠. 돈이 없어서 자식들 결혼 지원도 못 해주면서 빌빌거리지 말자 싶었거든요. 맨날 차별만 일 삼으면서 은근히 제 길을 죽이던 시어머니께서 통 크게 도와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시어머니께 정을 붙이지 못했었는데 대출 갚아준 거 그 한 방에 몽글몽글 정이 다 붙더라니까요. 시어머니께 마음 열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반성하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착하고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저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일찍 먹었어야 했을까요? 제가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뭔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홀라당 쓰러지신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서 병원에 바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이송이 되었죠.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왜 쓰러지셨다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연락받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어머님이 글쎄 검사 중이긴 한데 아마도 신장 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님 뭐 신장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투석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투석하시는 것도 몸에 부담이 많이 가실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장이 망가졌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전조 증상들이 꾸준히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배가 더부룩하게 아프다고 했다는데 동서랑 서방님 모두가 바빠서 그냥 소화제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는 미덥지 못해서 말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의사인 서방님과 동서에게는 꾸준히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의사인 아들 부부에게 말을 해도 소화제나 드시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지옥 같은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꺼운 바늘을 꽂아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 것에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겁을 드셨어요. 의사인 서방님네 부부가 늘 곁에 있을 수 없었고 남편 또한 출근을 해야 했기에 대부분의 시어머니 간병은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애들도 꽤 컸기에 망정이었죠. 시어머니께서 투석을 하시는 날마다 제가 따라가서 보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간격이 꽤 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장이 제 기능을 잃어갔고 시어머니는 투석을 더 자주 해야 했습니다. 신장 투석을 한 지도 5년 차가 되고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몸이 말라가고 안 좋아지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병간호를 하는 저를 부려먹으셨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어 드렸어요. 저희 집 대출금 다 갚아줬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3억 이상은 해주신 거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투병을 한 이후부터 돈을 아낌없이 썼어요. 시어머니께도 물론이지만 지 친구들 만나서도 물 쓰듯이 쓰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밥 사 먹게 돈을 좀 줘라, 병원에서 편하게 신고 다닐 슬리퍼 좀 사줘라 하는 건 들은 척도 안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서럽던지.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한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라 어려서 검사에서 빠지긴 했지만 남은 가족들의 태도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방님네는 둘 다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신장 떼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남편이랑 저랑 둘이 검사했는데 이런 저는 핏줄이 섞인 것도 아닌데 적합하다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반짝였어요. 여보, 잘 됐다. 여보가 이식을 좀 해주면 되겠다. 천만 다행이다 정말. 아니, 아들인 당신이 있는데 왜 내 신장을? 유전자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는 당신이 해드리는 게 맞고 그게 부작용도 덜하겠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해. 여보, 내가 돈 벌어와야지. 내가 수술하면 당신이 돈 벌어올 거야? 평간호는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들은 쏙 빠지고 내가 신장 이식을 하는 게 이게 맞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무섭고. 여보야가 우리 집안의 구세주야. 여보, 어머니가 우리한테 땅까지 팔아서 빚 갚아줬어.
그니까 제발 당신이 용기 한 번만 내줘라. 솔직히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 근 7년 넘게 편안하게 살긴 했죠. 제 신장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사실 자체로도 기적인데 제 신장 주자 싶더라고요. 남편 말도 틀린 게 없었어요. 신장을 떼고 나면 일도 못할 텐데 저희 애들 공부는 누가 시키겠어요. 제 신장을 주기로 결심하고 이식 검사를 또 따로 받아야 하더라고요. 정말 고된 검사 끝에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준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고부간의 효심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이식 수술 전날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술을 할 생각을 하니까 심란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낮에 너무 잔 탓인지 저녁부터는 정신이 말똥말똥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에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도 제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수술하시는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마음 잘 받았어요. 응? 어머님이 뭐 해주셨어, 동서? 네, 어머님이 글쎄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저에게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주셨어요. 명의 변경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 그 집을 왜 동서한테 줘요? 왜긴 왜야. 내가 잘못 얘기라도 할까봐 미리 넘긴 거지. 우리 둘째네 말이다. 실력 좋은 의사부부인데 돈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개원을 할 거 아니냐. 아니, 그걸 왜 벌써 챙겨주시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막말로 신장은 제가 주는데 그걸 왜 동서한테 주세요? 저 서운해요. 으이씨구, 욕심을 부릴 걸 부려야지. 네가 그 집에 욕심을 왜 내냐?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니녀는 유산받을 팔자가 아닌가 보지. 네가 뭐 가진 게 있냐? 시어머니께서 콧방귀까지 끼어대시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긴 수술 전날 굳이 열을 낼 필요도 없거니와 또 제가 받은 것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 싶으면서도 억울한 겁니다. 막말로 병원비도 지들 꼴릴 때만 보탠 주제에 의사랍시고 홀라당 집 가져가는 게 꼴불견이잖아요. 정작 몸으로 땜빵을 하는 건 전데 왜 공짜로 이득을 보는 건 동서냔 말이죠. 의사면 답니까?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투병하시는 동안 도움을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저만 호구 잡힌 기분이 들더라고요. 동서도 눈빛을 저에게 보내는데 이게 너와 나의 급 차이다 하는 얼굴이라서 한 방 먹이고 싶더라고요. 저도 대출금 받은 거 있잖아요. 남편이 동생네 질투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한테 줬다는 그 집이 시세가 얼마죠? 제가 정확하게 그 동네 시세를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작은 평수치고는 꽤 괜찮지 않았어요? 나 혼자 사는 집 치고는 괜찮았지. 3억 7천 정도 한다. 왜 그러냐? 너 설마 뭐 욕심 나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면서도 그 집을 홀라당 동서한테 주신 거예요? 그 돈을 다 동서한테만 넘기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그러네요. 유산이니까 그 뭐라더라? 유산 분할 신청인가? 뭐 있지 않아요? 그거 하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으니까요. 뭐라고? 배응망덕하게 왜 의사인 우리 둘째네한테 주는 돈을 네가 받아 챙겨가겠다는 거야? 형수, 지금 유류분 청구 소송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형수가 탐을 내고 그래요? 그 집은 엄마가 저희 부부 개원하라고 주신 건데. 그리고 엄마 수술 잘 되실 거라고요. 살아계신 동안은 그 집에서 쭉 지내셔야 하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긴 하겠네. 어머님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팔지도 못하는 집이지. 생각해보니까 유류분 청구 소송 그것도 못하겠네요. 저희도 이미 받은 게 있어서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한테 이미 받은 게 있으시다고요? 뭘 받으셨는데요? 동서는 집 받아놓고 뭘 그렇게 궁금해해. 그래도 서로 받은 거 오픈하자는 자리면 나도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지. 우리 집 대출금이랑 동서네 결혼한다고 대출 받아서 도와줬던 금액들 있잖아. 그거 전부 어머님이 갚아주셨거든. 그때 너무 감사했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서의 얼굴이 확 구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아주 정곡을 찔렀구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동서가 받은 그 집은 수술만 잘 되면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 팔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받은 3억이 조금 넘는 돈은 저희에게 현금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데 쓰인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그냥 주셨어도 저희는 대출금을 갚는 데 썼을 거니까요. 제가 약간 승리를 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딱 통쾌하게 말을 더 얹었습니다. 벌써 한 7, 8년 전에 주신 돈이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더 할라나요? 그 당시에 3억 조금 넘게 주셨잖아요. 대출 갚으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신정이식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그게 사실이에요? 그쯤이면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닌가요? 그때 저희가 돈 없다고 병원 개원하고 싶다고 했을 땐 돈 한 푼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정말? 어머님이 땅 팔아서 우리 집 대출금만 갚아주신 건가? 어머님, 부동산 가진 건 집이 전부라고 하시더니 땅도 있으셨어요? 형님네한테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시느라 저희 개원을 못 해주신 거라고요? 저희요, 그때 개원했으면 지금쯤 수억을 더 벌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이 둘 다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음을 지으면서 손 부채질까지 해대더라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땀을 뻘뻘 흘리던 시어머니께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쩔쩔 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눈치 한 번, 남편 눈치 한 번을 보더라고요. 우리 남편 얼굴이 붉어진 채로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일타이피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길래 왜 살살 저를 약올리나요?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죠. 신장 하나 정도 잃을 게 있었네요. 아무튼 기세 등등하게 있으니까 서방님이랑 동서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배신이다, 배신이야. 아니, 어떻게 형한테 그 큰 돈을 줘놓고 입을 싹 씻을 수가 있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신장 줬으면 독박 쓸 뻔했잖아. 어쩐지 형수가 신장을 준다고 할 때 이상하다 싶었어. 받은 게 있으니까 신장도 이식을 해주는 거지. 어머님, 정말 실망했어요. 저희한테는 팔 수도 없는 집을 주시고 평생 모시고 살으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신 거예요? 저희요, 어머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집 팔 수도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어머님 좋은 건 형님한테 다 주시고 저희한테 어떻게든 묻어가시려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오해가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얘들아,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저 어머님께 너무 큰 배신을 당했고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 집 그냥 안 받고 말지. 동서가 이때다 싶었는지 딱 잘라서 그 집을 안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니 어쩌니 하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께서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그래? 그건 내 돈 아니라니까. 아니, 내 돈인 척한 거지. 내 돈 아니라고. 내가 첫째 내한테 줄 3억이 어딨냐? 아니라고. 뭔 소리야? 엄마가 땅 팔아서 3억 줬다며? 나는 생전 이 나이 먹도록 엄마한테 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아유, 둘째야, 땅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속이겠니? 매년 세금도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거 내가 준 돈이 아니라 내가 준 돈인 척 속인 거다. 첫째가 복권 당첨이 돼서 지 돈으로 지네 집에 있는 빚 갚은 거야. 지네 집 대출금이랑 결혼자금 빌리느라 받은 대출금이랑 전부. 그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까마귀라도 지나간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뜬금없이 남편이 무슨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뱉어버린 그 폭탄 발언이 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간 찐찐찐찐찐이야 하는 노래가 제 귀에 꽂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간이 복권이 당첨이 됐고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팔아 그 돈을 시어머니가 준 것처럼 속이고 대출금을 전부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인간이 사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그 당첨금을 나눠주기가 싫었던 건지 저를 속여먹은 채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잠깐만. 여보가 진짜로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그러면 어머님께서 땅 팔아서 해주셨다던 그 돈이 전부 당신 복권 당첨금이었다는 소리지? 어머님 땅이고 나발이고 개뿔 그런 거 없고? 그니까 당신은 복권에 당첨이 되어 놓고 나한테는 비밀로 했다는 거야? 어떻게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갈라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걸 이렇게 홀라당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이 그러면 어쩌냐? 내가 가진 게 집 하나뿐인데 그 집 둘째 며느리 명의로 줘버렸더니 내 노후를 책임 못 진다는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집 꼴랑 몇 푼짜리 줬다고 엄마 노후를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거 가지고 병원 하나 개원하면 끝인데 신장 이식까지 받은 엄마를 어떤 부작용이 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노후까지 책임지라고? 아이 못해. 안 받을래 그 집. 형이 복권까지 됐으니까 형이 책임지면 되겠네. 어차피 신장도 형수 거 받을 건데. 서방님이 이때다 싶어서 발 빼는데 저 인간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호구였던 걸까요? 남편은 복권 당첨도 속여 서방님네는 어떻게든 우리 돈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길 바라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신장까지 떼어가려고 하고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한번 호구로 살면 끝까지 호구되는 거 아니겠나요? 제 신장까지 떼어주고 그 부작용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순 없죠.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링거줄을 딱 뽑아버렸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니녀는 유산받을 팔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유산 받고 똥 밟을 필요는 없겠어요. 어머님도 장사할 팔자는 못 되시나 봅니다. 신장이랑 유산이랑 맞교환 실패. 저도 손해만 볼 순 없죠. 그러면서 휴대폰 딱 들고 콜택시 회사에 전화 걸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꼴이 제법 우습더라고요. 제가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 앞으로 와달라고 한 뒤에 옷장 안에 넣어두었던 패딩을 환자복 위에 입고 짐을 대충 주머니에 쑤셔 넣었더니 그제서야 다들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확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울상이 되어서는 저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어? 나 지금 여기서 네 거시기 확 발로 차버리고 고자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여보 왜 그래. 내일이 당장 수술인데 이 밤에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재수씨 빨리 간호사 불러서 링거줄 이거 다시 연결해달라고 해. 내 말 못 들었어? 누가 신장이식 해준대? 안 해준다니까? 내가 왜 신장이식을 해? 누구 좋으라고? 돈 있는 것도 나한테 숨기는 놈들이 내가 가족이니? 아니야 남이지.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지. 아이고 첫째야 왜 그러냐. 너 가면은 나 내일 수술은 어떡하냐. 예 내가 잘못했다. 아유 속일 걸 속였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끝까지 돈 있는 거 숨기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저 신장 안 떼줄래요? 제가 왜 제 몸 상해가면서 저를 속여먹은 인간들을 위해서 신장을 떼줘요? 그러고 보니까 치사해도 너무 치사하잖아.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 너는 복권된 걸 숨기고 어머님은 저한테 없는 땅 지어내면서 부려먹고 그거 빚 갚아준 척하면서 저 얼마나 부려먹었어요? 병수발 다 들게 하고 집 청소에 밥까지 다 시키고 그 돈도 결과적으로는 저 개만도 못한 새끼 돈이었는데. 아니 엄마 왜 말실수를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이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신장 안 준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복권 그거 남은 돈 당신 다 줄게. 요즘 로또 된다고 해도 10억 남짓이라는데 그동안 쓴 돈이 얼마나 남았겠어? 개뿔이지. 필요 없어. 아이고 첫째야 너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늙은이 한 번만 용서해라.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다오. 어? 아유 제발. 아들 둘이나 있으면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개만도 못한 인간 신장 받으세요. 이 사람들 신장 적합하다잖아요.
아이 그건 약이 다 끝난 거잖아. 나는 애들도 책임져야 하고 돈 벌어야지. 내가 수술하면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아. 저는 푸아하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고작 그런 이유로 제 심장을 줘야 한다고요? 어차피 이 새끼랑은 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딱 잘라서 말했죠. 내가 돈 벌어서 애들 키울게. 신장 하나 떼는 것보다 그게 이득이지 않겠어? 지금 가족끼리 이득을 따지자는 거야? 아 여보, 이성적으로 생각해. 애들한테는 부모가 있어야지. 넌 없어도 되겠더라. 이득은 너네도 따진 거고. 아, 이혼해. 너랑 더 이상은 못 살아. 솔직히 남편이 복권됐다고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줬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었죠. 복권된 거 숨기느라 저한테는 늘 고정적인 생활비만 줬어요. 남편 외벌이로 사느라 애들 보내고 싶은 학원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혼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키워도 지금처럼은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 거의 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신장 이식 수술 전날 개판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동서가 부른 의료진들이 왔을 때도 강력하게 신장 이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수술인데 제가 수술을 안 한다고 하자 의사도 난감해하긴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심도 가지고 있어야 양심이지요. 때마침 병원 앞이라는 콜택시 기사의 콜백에 저는 환자복 그냥 입고 그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서 친정으로 가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대요. 후련함의 눈물이었다고 해두죠. 제가 수술을 해야 했기에 아이들도 잠시 친정에 맡겨두었었는데 제가 환자복 입고 친정에 가니까 애들도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눈이 붉게 충혈된 거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 줄 알고 저한테 그냥 잘했다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죠.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었지만요. 근데 뒤이어서 남편도 등장을 한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편이 냅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니까 제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매섭게 무슨 일이냐고 추궁을 하셨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냅다 드시던 물을 쏟아버리셨습니다. 남편 물세례 맞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쌀이빗자루까지 들고 와서는 남편을 후두려 패더니만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여보 아니면 나 죽어.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멀쩡한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야 이놈아, 당장 꺼져. 확 그냥 사제를 비틀기 전에. 아이 그만해요 아빠. 어차피 이혼할 거야. 저 인간이랑은 남남이라고. 너희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엄마랑 살 건지 아빠랑 살 건지 정해. 물론 엄마는 너희와 오순도순 살고 싶어. 애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지 애비를 경멸의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럴만 했죠. 그 다음 날 결국 시어머니는 수술 못했습니다. 남편이랑 서방님이랑 둘이 개판 또 싸웠대요. 왜겠어요? 서로 신장 네 거 주라고 싸운 거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혀 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 상황에 저는 없었지만 동서가 저한테 정말 신장 이식 안 되겠냐고 이혼하실 거냐고 연락을 해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대요. 이러다가 지 남편 신장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 미친놈이 저희 아들들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빠가 연락이 와서는 신장 적합 검사 해보자고 했다고요. 그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놈에게 육두문자 날렸습니다. 이 일을 기반으로 이혼 소송을 했고요. 어린 아들들에게까지 신장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정신적인 충격을 초래한 문제라고 박바국이며 저는 친권 양육권 전부 들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로 일시불로 달라고 했어요. 그 새끼 복권 당첨된 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사이다 같은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복권 재산은 원래 불로소득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복권 당첨된 지도 10년 가까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서로 가정에 충실했던 점,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던 점이 인정이 되어서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첨금 남은 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고 저는 재산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신장도 난감하고 양육비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전 시댁 식구들. 정말 쌤통이지 않나요? 저는 그동안 호구 잡힌 거 전부 다 청산하고 복수하고 탈출했습니다. 저 잘했죠? 앞으로는 그런 지옥 같은 인간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남은 시간 아들들과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렵니다. 감사합니다.